카운티에서 매년 기업 환경 조사 서베이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주로 2025년도에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그다음에 19년, 21년, 24년 버지니아주가 1위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25년도에는 연방 정부 예산 삭감으로 4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지난 한 40년 이상 6%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기업 친환경적인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벤토리 텍스가 없는 주 중에 하나고요. 또 버지니아는 주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형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페어팩스 카운티를 이제 주민시켜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버지니아 주는 이제 95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버지니아 주에서 인구수 그리고 상업 시설 면적 크기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카운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구는 저희가 120만 명, 그다음에 면적은 한 서울시 2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그 워싱턴 DC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워싱턴 DC하고는 일일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GDP는 그 버지니아 주 전체 GDP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버지니아 주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페어팩스 내에 소재한 그 IT 기업이 2024년도 기준으로 만 개 이상 집계가 되었고요. 기업 수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IT 기업 수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데 한 인원이 한 17만 명 이상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20% 차지하는 저 카운티 GDP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40억 달러고요. 그중에서 한 380억 달러야 한 30% 정도 그 IT 기업들로부터 창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국제 공항이 한 세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지역적인 강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30개 주요 도시에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차로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에 60여 개의 대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는 13개 정도의 대학이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지역에 그 다양하고 고학력 인재들이 많이 있고 또 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희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한 450개 이상의 해외 기업들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그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요. 스타트업, 뭐 중소기업, 다양한 기업들이 전 세계 한 43개 그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카운티는 이제 미국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IT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는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이 처음 연구되고 이제 개발된 곳이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그 인프라스트럭처로 인해서 핀테크나 AI 또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그 레이턴시가 중요한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장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79년부터 2023년까지 그 해외 기업들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저희 EDA 그 해외 사무소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외 사무소를 통해서 그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위주로 해서 한 60여 개가 카운티 내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30개 정도만 슬라이드에 담아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중기벤처부의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 소재를 하고 있고요. 또, 지적재산권 보호협회, 이런 정부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서 그 한국의 스타트업들한테도 많은 그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페어팩스 카운티를 포함해서 그 북버지니아는 그 데이터 센터의 허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뭐 데이터 센터 설립 후보지가 아니라 전 세계 1위 데이터 센터 허브로 가장 안정적이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60% 그리고 북미 지역의 한 50% 인터넷 트래픽이 이쪽 그 노던 버지니아 지역을 거쳐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WS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 저기 그래프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 그 이제 노던 버지니아 지역이 한 250개에서 270개 지역, 27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AI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제 페어팩스 그리고 이제 페어팩스를 포함해서 노던 버지니아의 그 AI 개발 또 서비스 그 정부 시장 진출에 그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티 내에는 200개 이상의 그 AI 기술 관련 기업들이 있고요. 그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기술, 수요가 한 곳에 모여져 있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 미국 AI 비즈니스의 가속화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그 직종 수도 동부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전체를 보면은 실리콘밸리가 아직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에서 이제 AI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그러면 이제 서부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 지역은 이제 연방정부 또 주요 그 사이버 보안 기관, 또 CIA나 뭐 FBI,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그 인텔 기관들이 소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방산이나 이제 국토안보 관련된 기업들이, 밀집한 그 세계 유일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도 가장 그 발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2만 3천 명 정도의 그 사이버 보안 관련된 그 종사자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기업은 한 580여 개 이상 사이버 보안 기업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버지니아 주에서 그 CCI, Commonwealth Cyber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을 사이버 보안 클러스터로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요 산업 중에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국방 그리고 우주항공인데요. 워싱턴 DC, 그러니까 Federal Government에 그 인접해 있고 국방부나 나사 이런 연방 기관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형 프라임 방산 기업들, 노스트롭 그루먼, 뭐 제너럴 다이내믹, 그다음에 BAE 시스템, 뭐 SIIC 이런 데에 그 본사나 주요 오피스가 소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관련해서는 위성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 뭐 데이터 처리 시설, 그다음에 지상기지국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기반 또 사이버 기반 우주항공 산업이 강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군사 쪽으로 연구, 위성 또 정부기관이 결집하고 있어서 대규모로 그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조달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 이 페어팩스나 노던 버지니아가 굉장히 이제 연방 정부 조달 사업 하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페어팩스 내 그 3천여 개의 그 크고 작은 컨스트럭터가 소재를 하고 있고요.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그 24년도 기준을 해서 41.3 빌리언, 한국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금액을 카운티 내에 있는 큰 방산 기업 또 작은 컨트랙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특히 연방 정부 조달 사업의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 이 워싱턴 또 페어팩스 카운티가 가장 그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넘기겠고요.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난 3년간 버지니아에 그 이제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그 멀크 이런 데서 이제 한 3 빌리언 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4.5 빌리언, 일라이 릴리에서 5 빌리언 해서 지난 3년 동안 한 13 빌리언 정도 버지니아 주에 그 글로벌 라이프 파마가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퀀텀, 양자 컴퓨터도 그 저희 지역이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메릴랜드, 버지니아 DC 이 지역이 지금 캐피털 오브 퀀텀이라고 해서요. 양자 관련해서 저희 세 개 지역에서 크게 지금 홍보를 잘 하고 있고 이 지역에 많은 양자 관련된 그 연방 정부 기관 또 기업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그 실리콘밸리하고 저희 페어팩스 카운티하고 이제 이제 컴페어한 차트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뭐 다른 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주요 산업 키 인더스트리는 실리콘밸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술 기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뭐 AI 세미컨덕터 이런 데가 이제 키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어팩스 카운티나 노던 버지니아는 정부 사업, 가버먼트, 그다음에 그 방산, 디펜스나 사이버, 그리고 컨설팅, 또 조달 이런 게 주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그 경제 드라이버를 거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대형 VC라든지 뭐 사모펀드 이런 게 되겠고요. 페어팩스 카운티나 노던 버지니아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연방 정부, 페더럴 가버먼트, 그 컨트랙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 드라이버를 거는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그 경제개발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간단히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회사들은 저희가 투자자도 연결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투자를 받으시는 거는 이제 기업들의 역량에 달려 있고 저희는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메이슨이나 주변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멘토링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나 이제 각종 행사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확대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마케팅 같은 경우 저희가 마케팅 그 비디오 이런 것도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셜 미디어나 뉴스레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또 카운티 내 기업들의 그 비저빌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개발청에 조사팀이 따로 있어서요. 그 카운티 내 그 산업 트렌드라든지 또 특정 지역 그리고 위치 정보 등에 대한 보고서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work in Northern Virginia. 제가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보내드릴 텐데,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회사랑 그 구직자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그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그 조지 메이슨이라든지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학교랑 협업을 해가지고 전문 인력들을 매칭을 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부동산 팀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그 기업들의 제조 시설 그리고 사무실 찾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그 부동산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셔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제조 시설이나 사무실 찾는 거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카운티 내에서 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인센티브 뭐 프로그램 같은 이제 그런 건데요.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페어팩스 파운더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시면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원을 하시면 선정을 해서 5만 달러 정도 지원을 그랜트로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리프렉션이라는 데는 저희랑 이제 협업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 그 경제개발청한테 리퍼를 받으시면 3개월은 돈을 내시고 그다음에 3개월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제 해외 네트워크를 그 확보하고 있는 그 2개 이상 확보하고 있는 카운티로서는 이제 유일한 카운티입니다. 뭐 요즘 다른 카운티도 한국에 사무실을 내시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해외 5개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는 캘리포니아 LA에 1개 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인도, 한국 이렇게 해외 오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LA에 지금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이제 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 장소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소 선정은 기업들의 결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중요하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페어팩스 카운티는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좀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고요. 연방 정부랑 가까이 있는 그 강점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이제 미국 내 불경기가 와도 다른 지역보다 금방 회복을 하고 있고요. 또 연방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혁신 기술이 개발되고 또 디플로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그리고 또 노던 버지니아 페어팩스 기업 활동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셔서 미국 시장 진출 지역을 선정하시는데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초과를 조금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킴 벤처러스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페어팩스 카운티에 대해서 또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브라이언 한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페어팩스 카운티에 법인 설립하는 게 이렇게 또 많은 장점과 혜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 이게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한의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어팩스 카운티에 진출하는 거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미국 연방정부에 이제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건데 그거 관련돼서 어, 줄리 구 대표님께서 지금부터 그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럼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화면 공유를 꺼주시면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왜 화면 쉐어 그럼 제가 스탑이 안 그냥 되는지 모르겠 리플레이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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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리플레이스 제가 그냥 해주세요. 리플레이스로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제가 지금 전체 화면 공유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한 이유는 제가 중간중간에 가면서 웹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케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부수현 대표입니다. 저희 루시케 글로벌은 워싱턴 DC에 2015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미 연방 조달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현재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사전에 제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 항공, 우주, ICT, 사이버 보안, 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의 분야에 있는 업체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게 또 조달 시장이 아무래도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워싱턴 DC에 설립이 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광화문에 서울에 또 한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국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저희가 정보 조달을 많이 하면서 원활한 소싱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이 제품 수급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고요. 그동안 그 정보 조달을 많이 시행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미국 조달 시장의 기본이 되는 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5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인맥이라는 부분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조달 시장에서 뭐 프라임이다, 뭐 서브다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달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이 프라임, 이미 그 미국 조달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업체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발주를 할 때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들어보지 못하신 방법일 수 있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연방정부의 조달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특히나 지금 현재 스타트업으로 계신 입장에서 조달을 한다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일단 조달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이 조달 시장을 지속적으로 연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조달 시장에 진출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1년짜리가 없고 2년에서 여러 해, 멀티플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죠. 여러 해 계약이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을 해서 크게 이 조달을 시작해서 크게 망치지 않는 한은 일반적으로 지속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조달에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거는 그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주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국방이라든가 안보라든가 하는 분야에서의 발주가 가장 많습니다. 이 DoD라고 들어보셨죠? Department of Defense. 이 국방부에서 이 발주 액수가 가장 크고요. 그 나머지 이 베테랑스 어페어스라는 부분도 이 퇴역 군인의 이 기관이죠.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은 또 홈랜드 시큐리티, DHS 이런 쪽에서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셈이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가장 이 조달에서 좀 기본이 되는 어떤 근간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조달 시장에 있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들으면 쌤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조금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접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이 쌤에 등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해외 업체로서 등록을 하시려면 NKG라는 번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N은 나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링크를 전부 다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그 아마 이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NKG 코드를 받으시고 다들 잘 아시는 던스 넘버가 있죠. 이 던스 넘버하고 DUNS 던스 넘버하고 NKG 번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쌤에 가셔서 이 유니크 아이디라는 것을, 엔티티 아이디라는 것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 지금 바로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쌤 등록을 하는 링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유니크 엔티티 아이디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엔티티 아이디를 받는 데는 보통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엔케이지 번호와 던스 번호를 가지면 이 UEID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한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이 UEID 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받으셔야만 쌤의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실 때 이 절차, 이게 한번 뭐 저장을 하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가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가셔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capability statement라는 건데 어쩌면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겠고요. 나중에 등록을 하시면서 이 업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하자면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제품 소개를 한다던가 특히 제품 혹은 기술의 특장점을 잘 부각을 시키면 프라임 업체들이 하청 업체를 찾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프라임과 서브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해외 업체로서 진출을 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그 미국에 있는 업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임으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서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이라는 것은 하청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 업체들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바로 조달 시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달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라임 업체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원하는 제품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들과 적합한 프라임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체들과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마 미리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그 두 번째 부분에 이 링크를 다 달아놨거든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엔케이지 번호도 여기 있고요. 샘 등록하는 번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GSA 프라임 벤더스라는 이 링크가 있어요. 조달이라는 것은 일단은 공공 이 사업이고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 정보가 있는가만 잘 아시면 벤더를 찾는 것도 쉽고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또 그 연방 부서의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거 찾는 것들이 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링크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프라임 벤더들의 정보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지금 GSA, Welcome to GSA, 이 GSA가 있고요. GSA가 여기 지금 이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은 지금 뭐 정보 계약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계약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이게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퍼니처 여기 지금 여러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퍼니처라는 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설치를 누르시면 지금 어떠한 계약들이 있는지가 다 뜨고요. 그 계약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북스가 지금 누가 어떤 계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희정이가 톡 벤더들이 보냈거든? 뜹니다. 아, 희정이가 톡 보내서 네, 한번 여기 봐봐. 뭔지. 지금 제가 아니, 저희 다른 분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다른 분이 아마 지금 잠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모든 그 프라임 벤더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보고 싶다 정보를 그럼 여기서 만일에 첫 번째 Affordable Interior Systems 눌러보니까 모든 정보가 뜹니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여기 전화, 이메일도 뜨고, 웹사이트도 뜨고, 뿐만 아니라 이 계약을 주었던 조달의 이 기관, 연방정부의 정보도 다 뜹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조달의 핵심은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디서 찾는가만 잘 아신다면 프라임 벤더들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린 이 모든 링크 안에 전부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라임으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미국에 있는 업체이든 한국에 있는 업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프라임 벤더들이 누가 있을지를 그 분야가 어떤 거인지를 잘 찾은 다음에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프라임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고 여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쪽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시고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나 제품들이 뭔가 내가 여기에 그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했을 때는 이 프라임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메리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쪽에서도 내가 이 제품까지 포함을 하면 좀 더 또 확대해서 조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메리트를 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연락에 응대를 하겠죠. 여기 보시면 계약 기간을 한번 보세요. 계약 기간을 보시면 2030년까지가 계약입니다. 올해가 25년인데 30년까지고 Ultimate Contract End Date에서 궁극적으로 이게 모든 계약이 끝나는 게 2040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으로 끝나는 계약이 아니에요. 일단 계약을 한번 시작하면 2년, 3년, 5년, 10년, 길게는 뭐 더 길게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달 시장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링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링크들이 지금 전부 제가 보내드린 그 아까 보여드렸던 곳에 있는데요. 쌤을 통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쌤을 통해서 여기서 어떠한 계약들이 현재 발주가 나오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항공우주에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UAB라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UAB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니까 여기 지금 UAS 뭐 지금 그랜트 프로그램 바로 나와 있죠. 지금 여기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그랜트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is funded yes라고 한 것은 이게 지금 이미 그이 펀딩 자금을 받았느냐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열어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것들이 얼마짜리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있죠. 여기도 UAB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Department of Defense에서 지금 나와 있고 제가 UAB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마도 그 7월 달 정도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대 이상의 드론을 구입을 하겠다. 이것을 이 디팔머먼트 디펜스에서 구입을 해서 이 전쟁용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드론을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국 업체들이 어떤 형태로 여기에 함께 이런 이 좋은 계약의 발주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Federal Procurement System Data System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퍼큐먼이라는 것이 이제 조달, 이 계약이죠. 계약에 대한 이런 그 정보라던가, 그 다음에 이 프라임 벤더들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두 지금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시면 이 안에서 프라임 벤더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서 이것보다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정말 그 발주를 하기 위해서 첩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중소기업이다, 뭐 여성기업이다, 장애인 기업이다 이러면은 좀 뭔가 그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8A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 여성기업에 대한 혜택, 소수민족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8A, 뭐 여성, 소수민족, 중소기업 이런 것들은 가산점이 붙는 것들이고 지금 이 네 가지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경쟁이 필요 없는 거,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필요 없다는 것은 특히나 예를 들어서 유니코어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ANC, 뭐 NHS, NHO 이런 부분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노 프로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독 발주를 주었을 경우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 프로테스트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 네 개의 기관이 발주를 단독으로 어느 곳에 주어서,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기관이 발주를 단독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셔서 발주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조달을 받는 것도, 하청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코라는 이 부분은요, 유니코 E가 빠져요. 제가 이거 스페링 잘못했는데, UNICOR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트레이드 네임이에요. Federal Prison Industries라고 해서 연방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혜택을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감옥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그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FEI에서 다른 제품을 자기들이 이 수주를 받아서 솔싱을 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2, 3, 4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프라임이나 뭐 GSA 등록해서 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빌리티 원이다, 뭐 유니코어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여기에 이 프라임으로 저희가 공급을 한다면 이 기관들의 이 노프로테스트의 규정 때문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 빨리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관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금 스타트업의 상황에서 중장기 전략으로 조달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맞는 프라임 업체들이 어디 있는가를 아까 제가 전달드렸던 링크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리스트를 발굴해서 이 업체들에게 접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시면서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업체들에게 우리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력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이런 제품을 우리가 너희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훨씬 빠르게 조달 시장에 진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프라임으로 진출을 해야 좋은 것은 아니고요. 프라임으로 진출하면 오히려 또 제약사항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청으로 진출을 하시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소개드렸던 이 네 가지의 이 기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하청을 받아서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그 연방정부 조달 시장이 이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지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알게 됐는데, 정말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변호사님께서 미국의 이제 법인 설립 절차 그리고 법인 형태에 따른 어떤 장단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에퀴터스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류엽 변호사고요. 예,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미국 법인 설립 절차 및 미국 법인 형태별 장단점인데요. 사실 저한테 주어진 20분의 시간 동안은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그리고 또 지금 뭐 법률 얘기 복잡하고 어려우신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는 다들 지루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법인 설립 절차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한국 법인이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등록을 하는 건데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국에 있는 법인을 그대로 미국에 있는 특정 주에다가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한국 법인의 미국 자회사로 한국 법인이 미국에 투자하는 형태로 해서 미국의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법에서 미국은 연방제고 각 주마다 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한 주가 다른 주를 부를 때에는 그 foreign state라고 불러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는 foreign 그러면 외국이라는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미국에서 외국이면 한국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각자의 법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가 아닌 다른 주는 foreign state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입장에서는 버지니아가 도메스틱 스테이트고 버지니아가 아닌 다른 주나 외국은 다 foreign state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foreign state 중에 하나인 외국 회사, 한국 회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국의 버지니아 주 법에 따라서 그 회사를 등록을 하게 되면 버지니아 주에서는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을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A라는 회사가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뭐 100만 불의 자본금을 출연을 해서 별도의 B라는 회사를 버지니아 법에 따라 설립하는 이게 계열사 자회사를 만드는 독립 회사를 만드는 신설법인 형태고요. 이렇게 두 가지 큰 방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 다 그 결론이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각 회사의 특수 사정에 따라서 그냥 한국 법인을 미국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회사로 신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 신규 설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느 주에 설립할 것인지하고 어떤 법인 설립 형태를 취할 것인지, 택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어느 주에다가 회사를 설립할 것이냐라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할 때, 뭐, 한국에 계시는 많은 어떤 미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자문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쉽게 얘기를 해요. 델라웨어에 설립하라. 델라웨어에 설립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변호사 생활 20여 년의 변호사 생활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델라웨어에다가 회사를 만들라고 하시는 분은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델라웨어에 회사 설립하고 미국에서 비즈니스 운영해 봤어?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운영해 본 사람은 델라웨어에다 회사 설립을 안 합니다.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게 필요한 그런 회사는 첫째, 한국의 대기업, 둘째, 미국에 설립하자마자 뭐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그 벤처 캐피탈로부터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를 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 아닌 다음에는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많은 변호사들이 대부분이 다 코퍼레이트 로여들이에요. 회사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로스쿨에서 배운 것도 델라웨어 법률이 회사 법으로는 뭐 제일 근대적이고 제일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법원도 이 매니지먼트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배우고 실무에 들어가는데, 실무에 들어가면 죄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델라웨어의 회사를 설립하라고 하시는 분은 실제로 안 해보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델라웨어가 회사를 설립하기가 쉽거든요. 회사를 설립해서 만들어 드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델라웨어의 회사를 설립하실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실제로 사무실을 얻고 그 사무실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실제로 업무를 볼 그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 설립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델라웨어에 설립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델라웨어에 설립을 하면 일단 파일링 피 자체가 다른 주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 매년 유지해야 되는 등록세가 있는데, 그게 델라웨어 프랜차이즈 텍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주식수 아니면 assumed par value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자산, 자본,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급격히 매년 내야 되는 비용이 증가를 해요. 근데 보통 한국에 있는 법인들이 뭐 주식수를 1000주, 2000주 이런 식으로 수권 주식수를 안 하잖아요. 100만 주 하기도 하고 1억 주 하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맡은 케이스도 한국의 부동산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발행 가능 주식수, 그걸 수권 주식수라고 그러는데 1억 주로 되어 있고 한 주당 가격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주짜리 회사를 델라웨어에 등록을 하면 매년 몇만 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 등록을 하셨나 하고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회계사분 통해서 했는데, 그 회계사분이 불법 편법적인 방법을 썼어요. 회사의 자산을 신고해야 되는데 자산을 등록을 할 때 자산이 0인 회사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텍스를 미니멈만 내도 된다라는 식으로 유지 운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책임도 못 질 일들을 브로커들, 어드바이저들, 변호사의 실무를 해본 변호사의 말을 안 듣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하시면 델라웨어에다가 불필요한 돈 내야 되죠. 그리고는 실제로 사무실이 있는 그 주소지, 저 지금 페어팩스에 실장님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하고 페어팩스 내에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사무실 그 문패를 걸고 운영하면 페어팩스 거버먼트 직원이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요. 그리고 당신 여기 페어팩스에다가 비즈니스 등록했냐라고 물어보고 안 했다 그러면은 등록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 계고장, 경고장 같은 거 줘요. 이게 페어팩스만이 아니고 모든 주가 다 그렇습니다. 델라웨어에 등록했다고 해서 자기가 실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무실에 있는 주소지에다가 그 주에다가 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벌금을 엄청나게 맞아요. 문제가 되고. 결국 그러니까 델라웨어에 쉽게 설립해서 무슨 브로커 같은 사람이 종이 몇 장 주고는 회사 설립됐습니다 이렇게 딱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각 실제 근무할 오피스를 리스를 한 직원이 근무하는 그 주에다가 또 등록을 하고 그 주에 또 돈을 내고 매년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하라는 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이름 대시고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자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면 안 되고 어디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록을 해야 되는지는 아셨을 거고, 어떤 법인 형태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도 로스쿨 가면은 최소한 며칠 동안 강의를 듣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그 한국에 있는 법인이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실질적인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코퍼레이션으로 설립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회사 코퍼레이션 중에는 일반 코퍼레이션이 있고 그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부르는 LLC가 있는데 크게는 그렇고 그 코퍼레이션을 또 세분해서 C 코퍼레이션이 있고 S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C 코퍼레이션 또 S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는데요. 첫째, S 코퍼레이션은 설립할 수가 없어요. S 코퍼레이션은 그 미국의 특수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 그리고 그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S 코퍼레이션의 쉐어홀더는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 개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 그 사람 중에도 또 어떤 사람이냐? 최소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아니면 미국에서 레지던트로 그 미국 거주자, 한국에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있거든요. 미국에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영주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주주가 될 수 있는 회사가 S코퍼레이션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법인이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한국의 법인, 모회사 자체가 미국 법인의 주주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만 주주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S코퍼레이션. 그러니까 S코퍼레이션은 아예 쓸 수가 없는 옵션이고 그 다음에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미국 내에서도 어떤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A라는 회사와 B 회사라는 회사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서로 플렉서블한 매니지먼트 오거니제이션을 만들어서 어떤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 아니면 특수 목적, 특수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조회사가 있을 때 자동차 회사, 제조회사가 매뉴팩처링 회사를 만들 때 그 회사가 공장을 운영하면 공장별로 별도의 LLC를 만들어요. 그 공장이 그 공장 플랜트하고 랜드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수한 자산, 그 소유를 통해 가지고 세일즈를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 매뉴팩처링 헤드쿼터 회사랑은 분리를 해서 공장별로 LLC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끔 하는 거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기 위해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뭐 LG라는 회사하고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가 LLC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무슨 뭐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들듯이 그럴 때 설립하는 거지 다이렉트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다가 자회사를 만들 때 쓰는 그런 회사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텍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미국에서 법인 설립을 할 때 그 법인 설립할 때 델라웨어주가 아니고 항상 실제 오피스를 얻고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시키고 주 사무소 역할을 할 그 장소에다가 설립하시는 게 기본이다. 델라웨어 설립은 아주 특수한 그 큰 거대 기업이나 아니면 뭐 퍼블릭 오퍼링 미국 그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아니면 곧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투자회사 자체가 회사에 요청을 하거든요. 델라웨어 설립을 해라. 그 투자회사들이 델라웨어 법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통제하에 놓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델라웨어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실제 운영을 하실 때 설립하는 게 맞고 다음으로 회사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 뭐 다 설명 들으셔야 아무 소용 없고 일반 C 코퍼레이션으로 설립을 하시되 나중에 미국에 설립한 C 코퍼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미국에 있는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 때 아니면 그 C 코퍼레이션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어떤 특정
비싼 자산, 부동산이나 뭐, 그 땅이나 토지나 그 건물, 빌딩 이런 거 같은 부동산을 소유할 목적이 있을 때 그때 LLC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 이게 결론입니다. 뭐 더 길게 말씀드려도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고 뒤에 쭉 설명은 나와 있지만 이 설명들은 사실 실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 점만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잊지 않고 계셔도 나중에 그 선택을 하실 때 큰 참고사항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오늘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뭔가 제목만 봤을 때는 복잡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또 Q&A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이 기업 담당자분들은 여기 채팅방에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또 질문하신 분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뭐 미리 그 채팅방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소프트웨어 경우도 미국 조달 시장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경우도 제시하신 경쟁 예외적 4개 기관 그쪽에 이제 납품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수연 대표님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다 또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더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 음소거를 소거하고 해제하고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혹시 CS 오세요? 우리 실장님이랑 우리 변호사님이랑 구 대표님 CS 오시나요? 아,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아, 음. 그러시구나. 네. 네. 예, 저는 저랑 저희 그 청장님, 그리고 또, 시니어 리더십에서 두 분에서 총 4명이 음, 참가를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안 오시죠? 뭐가 아닌지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아, 딴 친구들은. CS 오시는지요? CS 행사 때. 아, 예, 예. 제 CS에는 저는 안 갑니다. 네. 네, 네. 예전에 아주 한 20년 전에 로펌에 있을 때는 저희 변호사분들 CS 가시고 그랬는데, 그때 로펌은 패턴트 쪽을 많이 해가지고 다니셨었는데, 저는 원래가 코어포레이션 로 쪽이어가지고 CS는 가지 않습니다. 음. 네, 네, 방금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 클러키 사이트가 있나 봐요. 를 통해서 미국 법인 설립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류혁 변호사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브로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이런 회사들이에요. 예.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괜찮은데요.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행업체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변호사로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잘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바인더 같은 거 만들어주고 또 뭐 도장 실 같은 거 만들어주고 안에다가 코어포레이트 미닛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커다란 책 한 권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서류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결코 싸지도 않아요. 차라리 설립하려는 주에 거기에 그 변호사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회사 설립은 변호사비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어렵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이런 사이트들을 하시는 게 처음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제 입장에서는 레코멘드 하지 않는다는 거. 예. 이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해주는 대행 사이트, 또 한국에도 요상한 그런 에이전시들이 있는데 그런 에이전시들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설립하려는 주에 거기에 어떻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변호사를 소개를 받아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 저는 저기 혹시 조달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는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 기업들이 각자 아이템별로 그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서브로, 예,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아마 없는 게 있고, 그런 거 파악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뭐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구 대표님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달 시장에서 관련된 추가적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제품군이나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항공 우주 분야에서 뭐 드론이라든가 UAV라든가 한다면은 조달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인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냥 뭐 저희 간단하게 말해서 뭐 차이나 프리 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 관련된 제품들이나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해서 뭐 녹색 인증이라는 것도 있고 뭐 블루 인증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를 하신 제품에 관해서만 이제 실질적으로 조달 자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품 군별로 가지고 있는 이런 좀 더 추가되는 조달 시장에 들어올 때 들어와야 하는 특히 이제 사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부 분야들에 있어서는 조달 시장에 들어올 때 좀 더 일반 시장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이 규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다 이 인증을 받았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선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죠. 이제 받는다는 그 조건이 그, 이 성립이 되어야만 이런 조달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겠죠. 음,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추가로 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 한 1분만 더 기다려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한 4분인데요. 네, 10시 5분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CS 이제 전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이 부스 설치사와 이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기업 담당자분들이 좀 정신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참여는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이렇게 의향이 있다고 하는 기업분들은 저희가 그 2, 30개 회사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뭐 해서 아마 그쪽에는 좀 더 이렇게 이 다시 보기 자료를 좀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참석을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아마 오늘 또 녹화를 했으니까 이 자료를 또 기업들에게 또 나눠드리고 또 뭐 유협 변호사님 그다음에 구수연 대표님 발표 자료에 또 연락처 같은 게 있으니까 그 기업들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디테일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 아마 연락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